오케이. 자, 안녕하셨어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종의 개념까지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이제 가지고 언제 일장 끝내냐? 빨리 확확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자, 이 둘. 미국을 상징하는 흰 대머리 독수리.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는 무슨 아프리칸 피쉬 이글. 둘 다 독수리인 것 같은데. 이 두 독수리 같은 종일까요? 아니면 다른 종일까요? 나보고 이 둘이 같은 종이냐, 다른 종이냐 구분하라면 나는 뭐 둘을 구분을 못할 것 같아요. 둘 다 똑같이 생겼네, 뭐. 사는 데가 다를 뿐이지. 얘를 미국에 건너오게 해가지고서, 나 이제 흰 대머리 독수리야라고 하면 내가 도저히 반박을 못할 정도로,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해, 이거. 그럼 같은 종이냐? 그러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엄연히 서로 다른 두 종입니다. 독수리이긴 하나, 종이 달라. 뭐야, 종이 다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뭐 얘네들은 치더라고 뭐 별로 해산물 먹고 싶은 기분이 아니니까 얘네들은 차치하고라도 여기 있는 이 얼굴들을 한번 봅시다. 이 얼굴들의 주인공들은 서로 다른 종의 일원입니까? 아니면 같은 종입니까? 같은 종이잖아. 근데 달라도 너무 다르네. 어떻게 감히 이 다른 이렇게 생긴 게 다른 사람들을 같은 종이라고 묶을 수가 있지? 도대체 무슨 기준이 뭐야? 라는 얘기가 되죠. 무슨 기준일까요, 그럼? 어떻게 기준을 해야 될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뭐가 격리가 돼야죠. 생식적인 격리입니다. 생식적인 격리. 이들은 아무리 서로 다르게 생겼어도 자기들끼리, 물론 같은 성별끼리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자기들끼리 뭔가 어떤 식으로든 저 자손을 낳을 수가 있고, 생식을 통해서. 이들은 자기들이 싫어서건, 아니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건 간에 둘은 서로 짝짓고 새끼를 낳을 일이 없다는 얘기죠. 어쩌면 워낙 너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가지고 서로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아니, 불가능하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게 해줘야 뭘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착화가 돼가지고 절대로 이제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게 됐을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겁니다, 결국. 그래서 개, 얼핏 개 얘기도 들었는데 이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모든 하나의 종의 일원으로 간주가 되지만 그에게는 생식적으로 격리가 돼 있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막 이들 간에 사람이 장난을 쳐가지고서 인위적으로 새끼를 계속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서 별 희한하게 생긴 개들이 막 생겨나는 거이긴 하지만 이거 그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둘 간에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가 할 것인가. 그래서 자연 상태에 놔두면 아마 불가능할 수도. 그래서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일종의 새로운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인 진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단계, 새로운 종의 탄생. 결국 새로운 종이 탄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의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종이라는 얘기는 생식적으로 격리가 되는 하나의 집단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더 이상 바깥으로 흘러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 이 안에서만 도니까. 그렇지 않다면 생식적인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여기서 어떤 새로운 형질이 생겨나서 진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다른 집단으로 퍼져나가면 계속 확장이 되는 거니까 이 종의 특성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뭔데 뭐. 그래서 생식적인 격리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편의상 종의 개념이다. 그리고 진화는 종 단위로 항상 수행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정의를 굳이 다시 내린다면은 뭐 이런 거라는 얘기이고 굳이 뭐 구태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읽어보면 뭐 똑같은 뭐 그런 얘기인 것이고. 그럼 근거는 이제 이 생물학적인 종 개념으로서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생식을 하고 바깥의 그룹과는 생식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서, 그럼 이 종들을 가지고 진화를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진화를 가지고 이제 사람하고 침팬지하고는 가장 가까워. 사람하고 개하고는 그나마 좀 가까운 축에 속해. 보고보다는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종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정리를 하는 순서가 진화적인 유연 관계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뭐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소위 말하는 진화 개통도라고 하는 요것은 그 그림 자체가 지난번에도 봤던 무슨 뭐 루카 공통조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갔다는 그런 뜻이 전부 다 진화적으로 유연 관계라고 하는 요것을 염두에 두고 그린 그림이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개통도가 쫙 사람, 동물 중에서도 조금 척추동물이라고 하는 꽤 진화적으로 꽤 나중에 생겨난 그 척추동물만 보아도 이렇게 개통도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고전적으로 이 진화학, 분류학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죠, 나름대로.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막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요 그림의 좀 특이점은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요거를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해볼까 해서 요것을 DNA 염기서열만 가지고 분류를 쫙 해본 거예요, 여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DNA가, 흔히들 뭐 얘기하잖아요. 사람과 침팬지의 DNA 염기서열을 비교를 해보면 98%가 동일하다. 아니, 95점만 맞아도 반올림에서 100점인데 98%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사람하고 침팬지하고는 완전히 같다는 얘기 뭐라고 98% 이상이에요. 사실 98점 몇 퍼센트가 할 정도로 되게 가깝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갈수록 유사도가 점점 떨어지겠지. DNA 염기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장 DNA 염기서열이 가까운 어떤 종을 가장 진화적으로 가까운 데에다 이렇게 놓고 점점 이렇게 배열을 하면, 놀랍게도 그냥 그런 거 DNA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DNA 염기서열은 뭐 언제부터 우리가 DNA를 알았다고 이딴 식으로 하나 하고, 고전적으로 이런 분류, 진화적인 분류를 해오던 분들이 그냥 자기들이 옛날 하던 대로 할게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쫙 나오지. 뭐 어떻게 얘기하면은 DNA를 가지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뿌듯할 수도 있겠고, 새로운 기술이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완전히 똑같았네? 나 참 잘했죠? 하고, 그냥 DNA 같은 거 멸시하고, 그런 거 쓸데없이 왜 하고 난리야? 하고. 근데 저쪽에서 공부할 때 특히 이제 생태학, 환경학 뭐 그런 거 하던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또 이제 그런 진화 하던 분들하고 얘기하면 이 DNA 무슨 분자생물학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한 일종의 뭐 적개심이라고까지 하면 너무 심한 말이고, 멸시감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어쨌든 그 중간적인 그런 반감이 심해요. 그런 쓸데없는 공부를 하고 그러냐 하고. 반대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 DNA만 하고 뭐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멸시하는, 서로 그러면 안 되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놀아야지. 아니, 저런 거를 하는데도 뭐 어떻게, 누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냐? 저런 쓸데없는 공부를? 진화학, 무슨 생태학 하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다 중요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끼리 지만 잘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자, DNA를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하면 새로운 사실 발상이잖아요. DNA 염기서열만 비교해가지고 진화를 이렇게 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과거에 어디서 이 분기점이 전부 이런 분기점들이,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거 갈라졌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가 사실 이 Y축이 시간이 되거든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훨씬 더 먼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기점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위치한 우리와 오리너구리와 사람과는 공통조상의 분기점이 이만큼의 이 훨씬 더 큰 먼 과거로 내려간다는 그런 시간까지도 DNA를 가지고 DNA 염기 서열을 가지고 이렇게 에스티메이트를 뭐라고 예측 뭐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질문이 DNA 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도하는 건 참 기특한 새로운 발상인데 항상 새로운 걸 뭐 시도를 해야지 우리는. 더더군다나 가장 좋은 점은 그런 DNA 같은 것 가지고 이렇게 염기서열 차이로 하는 가장 좋은 점은 뭐겠어요? 이런 진화적인 유연 관계를 설정을 할 때 매우 큰 장점. 고전적인 이런 분류학, 진화 분류학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것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의 장점이 뭘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 내부 공생 이론 얼핏 한번 봤잖아요. 그랬을 때 뭐 우리가 고세균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며? 진핵세포가 세균이 아닌.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고전적인 진화 분류학으로 그거 알 길이 없잖아, 도대체. 그거 역시 DNA 염기서열 이렇게 분석을 하면, 우리 DNA가 그나마 고세균의 DNA가 그냥 세균보다 훨씬 가깝구나, 이 유사도가 훨씬. 그런 거 갖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거를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공인을 인정을 해줄 수는 없잖아. 도대체 니들이 이걸 갖고 DNA 염기서열 차이를 가지고 진화적인 유형 관계를 결정을 마음대로 지멋대로 할 수 있는 무슨 이론적인 근거는 도대체 뭐냐? 뭘 믿고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야? 확실해? 우리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제 해오던 방법이 있어. 그게 딱 검증이 됐으니까 하는 건데 DNA 염기서열을 가지고 뭐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걸 갖고 누구 멋대로 마음대로 이걸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보다 정확한 유형과 확립이 가능하다고 막 떠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함부로 놔둬도 되는 거야? 근거가 뭐냐는 얘기지. 혹시 누구? DNA 염기서열 차이를 가지고 진화적인 유연 관계를 정확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너 쓴다니까 그냥 그래 네 멋대로 쓰든가 말든가 그런가? 뭐라고 해야 될까? 자,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DNA 염기서열을 가지고 나하고 침팬지하고 DNA 유사도가 엄청 높고 개하고 나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침팬지보다 개가 훨씬 좋은데 심정적으로도 훨씬 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하고는 DNA 염기서열 차이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는 진화적으로 멀다 라고 하는 판단 근거는 뭔가? 대전제는 뭐예요? 공통조상이에요. 바로 대전제는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살아있는 이 생명체들은 처음에 공통조상에서로부터 하나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출발했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전제가 나중에 가서 그거 보니까 너 실수했더라 그거 아니더라 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폭망하는 겁니다. 그동안 삽질했구나 하고 어쨌든 그것이 아직 흔들리지 않은 이상 그걸 가지고 그게 이제 처음 출발점이에요. 그렇게 되면 왜 DNA 염기설 차이가 진화적인 유연 관계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되는 이유는 뭐죠? 그렇게 되면 공통조상 그 다음에 그러면 진화? 근데 진화하고 DNA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진화하고 DNA?
사용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의 DNA 염기 서열. 자, 각자 DNA를 한번 꺼내봐요. 각자 DNA를 다 꺼내봐. 그럼 비교를 해봅시다. 염기 서열을. 다 같을까, 우리? 틀릴 거야. 99.9%는 동일하겠지만, 더더군다나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그러나 그 0.01%, 0.0, 그 정도는 틀릴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DNA가 염기 서열, 염기 쌍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30억 쌍의 염기로 이루어진 모든 DNA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해서 맞춰보면은 이게 동일한 거야? 틀린 거, 틀린. 이거 오타. 서로 간에 오타지. 그러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르지. 우리가 다른 이유는 결국 DNA 염기 서열이 차이가 나서 다르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르다는 이 형질, 우리가 다른 것은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건데, 행동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뭐 그런 게. 근데 그게 어디서 기인하는 것이냐? DNA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긴 거지? 공통조성에서 나왔다며. 우리가 전부 뭐라고요? 돌연변이.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돌연변이 때문에 생긴 것인데, 돌연변이가 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진화적인 유연관계 차이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느냐라는 얘기죠. DNA 염기서열 차이는 돌연변이로부터 나오는데, 돌연변이의 특성은 그냥 어떤 룰을 가지고 어디서 공통적으로 DNA 염기서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돌연변이는 랜덤하게 무작위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그것을, 그러니까 어떤 돌연변이가 점점 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염기서열 차이가 높아졌다라는 얘기는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지? 시간을. 무작위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의 함수라는 얘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칩시다. 일란성 쌍둥이가. 그럼 당장 태어났던 5분 후에, 태어나자마자 5분 뒤에 이 두 일란성 쌍둥이의 DNA 염기서열을 쫙 비교했을 때 이 둘은 어떨까요? 100% 동일하잖아. 근데 이 둘이 같이 살았어. 그러다가 100년 뒤에 다시 만나가지고서, 그동안 다 잘 살아있었구나. 반갑다. 그러면서 우리 반가운데 우리 기념으로 DNA나 한번 조사해볼까? 하고 조사를 해봤어. 동일할까? 아니면, 동일할 수도 있지. 100년이니까. 그꼴랑 100년이야, 100년. 어디서, 어느 세포에서 DNA를 뽑았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같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다를 수도 있어. 서로 간에, 나의 쌍둥이 형제와 나와의 돌연변이가 내 염색체에서 어느 위치에 생기는 건지는 완전히 무작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위치에서 돌연변이가 생겼다고 해서 이 쌍둥이도 똑같은 위치에서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는 거 아니야. 이거 무작위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를 수 있지.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게 겨우 100년이라는 세월이니까. 그런데 이 둘이 5천년을 살았어. 올해도 산다. 그래서 둘이 다시 만나갖고 야, 하이파이브 하면서 5천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한번 또 기념으로 DNA 사진 한 방 찍자. 그래가지고 염기서열을 비교를 하면 5천년 후에는 장담하건대 분명히 어느 지역은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한 5만 년 후에 이 둘이 만났어. 다시. 당연히 훨씬 더 많이 차이가. 그게 바로 공통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그러니까 침팬지와 사람이 공통조상이 시절이었을 때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지금 한 100만 년이 지났을 때 한 50만 년 전으로 가면은 침팬지와 사람 간의 DNA 염기서열 차이가 훨씬 적었겠지. 근데 지금 100만 년이 지났으니까 훨씬 더 커졌을 거고, 그 논리를 계속 전개해 나가면, 얼마나 DNA 염기서열 차이가 크느냐는 그것은 우리가 그 개체와 그 종과 얼마나 훨씬 더 먼 과거에 공통조상을 공유를 했었는지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도출해주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구나. 그럼 DNA 염기서열 조사해보면 그냥 답이 딱딱 나오네. 라는 걸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보기에는
그 전제를 성립하기에 뭐든 뭐 조사한 게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또 알아요? 살다 보면 뭐 우리가 뭐 양자 역학을 100% 이해 다 못하듯이 이것도 사실은 어떤 대반전이 있어서 나중에 너 그거 네가 알고 있는 거 틀렸어 할 때가 올지도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이게 어쨌든 맞는 이론이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말로 대충 해놓은 것입니다. 다시 리바이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 이제 돌아가서 이것이 또 하나 이제 생명체라는 것은 희한하게도 계층, 하이어라키라고 영어로 하이어라키라는 이 계층이라는 그러니까 생명체가 조직이 되는 구성 이 단계가 희한하게도 어떤 작은 단위에서 낮은 단계에서 좀 더 수준의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하이어라키 계층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걸 생명의 특성에 포함을 시키지는 않으나 어쨌든 모든 생명체의 공통적 특성이라고 포함을 시키지는 않지만 그냥 생명을 논할 때 모든 생명과학 교과서의 첫 장에는 이 계층적 구성이라는 것도 항상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 보고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무생물에서 물질로부터 생명체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이 작은 단위가 점점 더 복잡한 단위로 이런 식으로 엔트로피를 역행해가지고 자연 상태 엔트로피를 역행해서 점점 더 복잡하고 큰 조직을 구성을 해서 세포까지 그럼 여기까지 오면 이제 생명의 시작점이 되겠다 해서 세포까지 왔는데 그로부터 이만큼 조직 기관 기관계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모든 생명체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만이 세포에서부터 세포가 자기들끼리 모여 해가지고 우리 뭔가 한번 일을 꾸며보자 같은 비슷한 세포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그것을 우린 조직이라고 하잖아요. 그 조직들이 다른 조직들이 서로 모여가지고서 다른 동네에 있는 조직들이 모여서 큰 단체를 형성을 해서 우리 같은 공동 목표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해보자 하면 이제 기관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서로 다른 기관들이 같이 모여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저 먼 지향점을 향해서 같이 움직이게 되면 이제 기관계라고 하는 것인데 요것들은 누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라고요? 세균 이거 못해 하고 싶어 죽겠는데 효모 이거 못해야 다세포 생물만이 세포가 뭔가 쪽수가 있어야 이걸 하지 홀랑 솔로로 항상 살고 있는 단세포 생물들은 이거를 못하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니들은 이거 못하지 하고 이제 세포 하나로만 사는 세균도 하나로서 대표선 하나의 개체야. 나는 나를 대표하는. 그러나 그 중간 단계인 조직, 기관, 기관계 같은 것을 형성을 할 수 없는 태생적인 그런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 혼자서 하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뭐 몇백 개의 세포가 모여 사는 우리 같은 다세포 생물은 이걸 조직을 꼭 해야만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분화라고 했지. 이거 못하면 다세포 생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를 했었잖아요. 어쨌든 이게 하나하나가 조직, 기관, 기관계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씩 계층을 하나씩 올라가는 거야. 훨씬 더 복잡하고 큰 그런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계속 되는 거지. 그래서 끝판왕은 결국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야? 나를 대표하는 개체까지 오는 건데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심지어 여기까지도 이제 그러한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개구리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겠어? 하나의 단일 종만을 어떤 한 특정 지역에서 살고 있는 단일 종만을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여기에도 지금 우리 사람만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럴 리가. 여기저기 떠다니는 이 세균 안 보이지? 난 보이는데 이게.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항상 이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군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특정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종들을 다 어우러서 군집 커뮤니티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더 올라간 개념이지 이게.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무생물 환경까지도, 에코시스템 많이 들어봤잖아요. 에코시스템 환경까지 그 지역을 같이 다 감안해서 생각할 때는 이제 생태계라고 해서 여기 다 살고 있는 모든 종들의 생명체 플러스 환경까지가 생태계인 것이고, 마지막은 이제 지구상의 전체적인 것을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계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뭐 그래. 이해하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체가 그러한 계층적인 구성 조직으로 되어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희한한 특성이란 말을 두 번을 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창발성이라고 합니다. 창발성. 영어로 emergent proper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체는 이런 계층적인 구성 조직 때문에 희한한 창발적 특성이라고 하는 성향을 표출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지. 그게 뭔데? 창발적 특성이라니 뭐 창의성이야? 아니고, 창의성하고는 다른 얘기고, 창발적, emergent, 뭐가 갑자기 갑툭튀라는 얘기지. emergent,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emergent property. 그럼 뭐야? 정의를 한번 해볼래? emergent property가 뭐라고 정의를 하는 건데? 이거라고 하면 돼. 알겠어요? 그렇구나. 알았어. 다들 아시겠죠?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뭔 개소리야? 전체는 똑같아야지. 전체는 부분의 합하고 똑같아야지. 그게 더 크다니. 그게 뭔 소리야? 좀 더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 이런 얘기죠. 이전 단계에서는 보이는데 갑자기 툭 튀어. 너 세포 시절에는, 네가 세포 시절에서 내가 너를 관찰할 때는 내가 너를 다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네가 조직이라는 것을 결성을 해가지고 나한테 딱 뛰어나오니까 희한한 성질이 튀어나오네? 내가 세포 시절에 너를 알던 그것보다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생겨났네? 근데 나는 세포라는 너를 충분히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너를 완전히 씹어 먹었거든. 공부를 하느라고 세포에 대해서, 너라는 세포에 대해서 완전히 공부를 했는데, 네가 갑자기 희한한 조직을 형성해 놓으니까 뭐지? 이건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세포가 아니네? 라는 것이 이제 창발적 특성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찾아보면 창발성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찾아보면 자전거 얘기가 인터넷에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자전거. 여러분들 차고에다가 누군가가 자전거를 완전히 분해해가지고서 모든 부품을 쫙 차고에다가 쫙 늘어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기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딱 들어가 보면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지. 하나의 기계 부품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자전거는 자전거야. 근데 자전거를 분해해 놨을 뿐이야. 그런데 이제 자전거를 잘 조립을 하는 미케닉이 와가지고 그거를 능수능란하게 딱 부품으로 제대로 된 자전거로 조립을 해 놓으면 갑자기 내가 보기엔 전혀 쓸모없던 그런 하나의 기계 덩어리, 쇳덩어리 부품들이 나를 교통을 탈 것으로, 나에게 탈 것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변모해버린 거지. 물질적으로 보면 똑같은 것인데, 그게 일종의 창발적 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창발성은 생명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러한 조직 구성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이 엔지니어링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특성이고, 생명체 특이적인 어떤 생명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창발성은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창발성이라고 하는, 나는 왜 내가 이 바닥에 깔려진 자전거의 부품들을 보고 그것이 조립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전거구나 하고 창발성하고 감탄사를 왜 부르짖었을까? 그 이유는 내가 무식해서 그런 거지.
자전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자전거에 대해서 알았으면 딱 보고 이거 자전거구만. 이렇게 조립하면 자전거겠지. 창발성이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멍청하고 무식해서 생명체에 대해서 몰라서 그냥 그렇게 느끼는 착시현상일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신경세포로 전부 이루어진 것이 신경조직이고 결국 뇌라는 것이 뭐여? 신경세포들 전부 다 모아놓은 것 아니겠어? 그런데 갑자기 뇌에서 그러면 신경세포 하나에 대해서 공부 엄청나게 한단 말이지. 여기서 무슨 활동 전이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신경신호에 가 전파되고 다 알았는데 갑자기 뇌를 딱 보니까 뇌 그까이가 뭐겠어. 얘네들 전부 다 모아다 놓은 건데 얘 수십억 개 수천억 개 모아다 놓은 것인데 갑자기 뇌에서 듣기 좋네. 아름답다. 뇌에서 갑자기 지성, 지능, 감정, 사랑, 미움 그런 게 뇌에서 막 발전. 뭐지 이거? 어디서 났어? 얘한테 가서 돈을 물어보는 거지. 야, 너 그거 어떻게 만들어낸 거야? 모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잖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어떻게 얘네들이 연결이 되면 갑자기 지성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는지를 아직 잘 몰라서 모르는 걸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창발성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지만 열심히 이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공을 들이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의 실체를 파악할 날이 있을 수도 있겠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생명체에서 창발성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느냐 하면은 생명이 워낙 키워드는 이겁니다. 생명은 참 복잡하거든요. 생명체는. 매우 복잡해가지고서 이걸 이해를 하려면 처음에 어떻게 이해를 하냐. 처음에 이것을 이 선구자들이 파이오니어들이 저기 복잡하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너 시계가 어떻게 지금 작동이 되는지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 시계를 분해해야 되겠지? 시계를 딱 분해하고 이 몇 개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물려가고 바늘이 어떻게 가고 하는 거를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지? 그게 환원주의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학을 이해하는 방식이 전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환원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해 왔어요. 왜냐면 그게 아주 효율적이었거든. 그냥 무턱대고 뭔가를 잘 모르겠는데 이해해 이놈아, 무조건 외워 이놈아 막 하면 어떻게 해. 근데 이걸 차근차근 원리를 이런 식으로 환원주의적인 접근 방식으로 가르쳐 주니까 야 역시 과학할 맛이 나네 하고 과학을 주로 그런 식으로 해왔던 거죠. 생명체도 그러니까 처음엔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지. 이것도 복잡하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럼 부분을 세포 복잡해. 그러면 세포가 왜 이렇게 복잡한데 세포의 기능은 어떻게 될까? 세포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작은 것들, DNA면 DNA, 작은 소기관, 그것들 하나하나씩 분해해서 살펴봐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무엇이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봐라. 된 것 같았어, 이제. 뭔가 느낌이 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명의 복잡성을 아주 우습게 본 거지. 그 정도면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오늘날까지도 모든 과학을, 특히 생명을 다루는 접근 방식은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모든 것을.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거 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딱 끼워 맞추면 이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다 공부를 했는데 적용을 시키려고 와보니까 이상한 변수가 발생을 해. 내가 전혀 예상을 못했던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게 이게 뭐지? 그러니까 간과한 부분들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간과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환원주의는 이런 것인데 매우 효과적인 공부하는 방식인데 특히 과학에서 그것의 한계에 봉착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그 시절만 해도 이게 국룰이지.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지어. 이게 안 되겠다는 걸 좌절감을 계속해서 요즘 와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지. 이거 전혀 쓸모가 없는데? 괜히 쓸데없는 헛짓하고 있었네?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까지는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이 두 그림이 둘 다 이 창발석 특성이라는 것을 이제 일종의 형상화하는 표현해주는 그림입니다. 딱 보면 뭔 소리인지 대충 아시겠죠. 부분들을 아무리 가지고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해를 해봤자 이것이 어떻게 무엇을 만들지는 오야맘이라는 얘기지. 자기들의 그때그때의 순간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거 너 예측할 수 있어? 모르지. 인공지능이라면 어쩌면 할 수 있을지도. 그래서 뭐 별의별 알고리즘을 요새 만들어 가지고서 그거를 예측해 보려고 막 심지어 뭐 어떤 사람들은 로또 당첨도 AI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으로 예측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될라나 그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 방법을 이제 조금씩 달리 해 보겠다는 얘기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거라는 얘기죠. 시스템 생물학이 뭐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어리석었던 것을 뉘우치고, 야, 이제 이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감안을 해야 되겠더라. 하나하나 아무리 봐봤자, 이거 뭐,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인자들을 전부 인풋으로 집어넣고 이들이 어떤 경우에 어떤, 상호작용을 최대한 벌일 수 있는지를 모든 것을 다 감안을 해보자. 우리의 이 작은 뇌가 터지겠지.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컴퓨터야 도와줘 해서 시스템 생물학은 그래서 필연적으로 컴퓨터의 컴퓨팅 파워와 우리의 지식을 같이 접목시켜 가지고서 이것을 그러한 상호작용을 이제 예측을 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일종의 이 접근 방법입니다.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미래가 우리가 나갈 길이고 모든 것을 볼 때 생물학에서 생명과학에서 특히 요즘처럼 일취월장하는 인공지능은 그 시스템 생물학적인 접근 방법을 훨씬 더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라는 생각이 들 뿐이죠. 그래서 점점 이런 낡은 머리는 도태가 돼야 될 것이고 그동안에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학습을 받았던 이런 낡은 머리는 이제 가고 새로운 여러분과 같은 접근 방식이 이제 세상을 바꿀 때가 오지 않았나. 과학이론의 본질이란 무엇이냐? 쓸데없는 얘기이고, 이거 다 왜 나오냐 하면은, 진화론이 진짜야 라는 것을 이제 막 얘기하고자 쓸데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뭘 했어? 과학이론이 뭐 어쨌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고, 그러니까, 알았어, 응, 알았어.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이니까, theory니까 진화론은 허구야. 아니, 허구가 아니라 이제 확립된 것이 아니라 결국 이론에 불과하잖아. 가설에 불과하잖아. 하니까 진화론을 주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빈정상하니까, 니들이 얘기하는 그런 가설 이론이 아니라 과학에서의 이론은 좀 더 이제 위치가 좀 높아라는 것을 막 꾸역꾸역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참, 안습하지. 그래, 가면 내버려 둬. 그냥,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건. 그래서. 자, 그래서 일장이 언제 끝나냐 하는데 그냥 이렇게 끝나버렸네. 아, 기쁘다. 그래서. 자, 그래서 중요한 점은 결국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생명의 공통성과 다양성. 그 다음에 이들과 이 산소의 중간에 낀 위치의 중요성과 진핵세포에서만 왜 다세포, 이것도 역시 산소. 야, 왜 갑자기 AI가 튀어나와? 이것과의 이 연관 관계의 중요성을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었죠. 그 다음에 진화와 종분화, 특히 종의 개념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이거 창발성과 시스템 생물학의 관계, 뭐 이런 걸 보시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좋아. 그래서 이 장은 이제 조금 대사작용에 가서 조금 더 이론적인 아주 간단한 얘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자, 세포라는 것 자체는 일단 출발점이 이거 엔트로피가 말이에요. 엔트로피가 매우 낮은 복잡한 구성 체계라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 유지하려면 돈 엄청 들어가야 되는 거지. 가만히 내버려두면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풀어 헤쳐져서 전부 파괴가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결국 계속적으로 메인티넌스가 유지 보수가 에너지의 주입을 통해서 유지 보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 에너지의 지속적인 주입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래요? 에너지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건데 세포만 만들었으면 됐지 라고 혹시 항상 어디나 레드팀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태클을 걸어야 되는 거지. 누가 뭐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태클을 걸어야 이게 그래서 너 말 잘했다. 자, 이거 필요하겠지? 세포를 만들었으면 계속적으로 뭔가를 고분자 물질을 합성을 해야 되겠지? 이거 저절로 되겠어? 안 되잖아, 이거. 그러면 에너지 주입해야 되겠지? 야, 여기서 세포 안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저가 물질 이렇게 수송할 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가겠니? 너 생각해봐. 수송을 할 때도 역시 에너지를 써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효소가 말이야. 효소가 일을 하는데 무조건 항상 공짜로 너 시킬 수 있을 것 같니? 그래서 효소가 이제 화학 반응을 촉매를 할 때 이 세포 안에서 이거 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거 아주 간단한 예 세 개뿐인데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핵세포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정밀하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 수송을 할 때에도 어떤 경우에는 막 에너지를 써가지고 수송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능동수송, 수송수송 나중에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괜히 그리고 여러분들 다 고등학교 때도 이미 한 번씩 들어봤던 얘기니까 괜히 여기서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뭐 이런 거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작용이고 또 한 가지 수송을 할 때 사실 이 친구들 여기 이 귀여운 운동 단백질들이 머리에 하나씩 이고 이 안에 지금 뭔가가 들어있지. 위험한 철길을 따라서 막 이렇게 이동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얘네들이 다 ATP가 다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부 에너지가 다 필요한 것인데 각설하고 첫 시간에 이제 항상성에 대해서 자극에 대한 반응은 어쩌면 에너지가 주입이 되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는 운 좋으면 그냥 할 수 있는데 항상성의 유지는 둘 다 환경을 감지하고서 환경에 대한 일종의 어떤 대응 방식이면은 같으나 항상성이라는 것은 항상 이것을 유지를 하려면 에너지가 주입이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성 유지는 모든 대사작용이 항상성 유지와 관계되는 건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교과서를 어쩌다가 이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같이 또 묶어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대사작용은 하나의 이제 화학 반응일 뿐이고 항상성은 그 중에서 아주 특정한 방향, 특별한 방식의 대사작용을 활용을 해서 무언가를 유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항상성과 대사작용을 같이 묶어놓은 것도 역시 조금 약간 위험한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것도 봤어요. 생명체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특성이 있을 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발생과 분화가 생명체의 공통적 특성이라고 집어넣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지. 그거는 다세포 생물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왜 모든 생명체에 적용을 시켜서 이걸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래서 항상성은 뭐 이것은 이미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성이라는 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평형 상태. 똑같다는 얘기는 일종의 평형, 같은
same, equal, 그러니까 어떤 평형 상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성이라는 것은 평형하면 equilibrium이라는 영어 표현으로 쓰잖아요. equilibrium. equilibrium을 보통 우리가 쓸 때 화학 반응에서 equilibrium 쓰지 않아요? 들어봤어요? 화학 반응에서 화학적 평형, 화학적인 평형 상태. 화학적인 평형 상태는 언제 발생을 합니까? 화학적인 평형. 화학 반응은 왜 일어납니까?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 저절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는 자발적 반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발적. 가만히 내버려도 저절로 발생하는 화학 반응. 그 자발적인 화학 반응은 왜 일어날까? 조금 처음 듣는 개념이에요? 화학 공부하죠? 화학 수업 됐죠? 그럼 뭐 곧, 지금은 아니라도 곧 들어보겠지. 응? 자유에너지. 자유에너지라는 거는 뭐 화학 반응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자유에너지 때문에 화학 반응이 발생한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 화학 반응이 추구하는 어떤 지향점은 뭐지? 어? 안정성이 왜 안정성이 생길까? 에너지가 서로 뭔가 이렇게 차이가 생겼을 때는 불안정해 이쪽이. 에너지가 높은 쪽이 에너지가 낮은 쪽. 그런데 이것이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는 똑같아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에너지 준위가 반응 전과 반응 후가 똑같아지면 이제는 안정하다라고. 에너지가 높은 꼴을 못 보는 거지. 욕심이 없어서 모든 물질들은 사람하고 달라서. 그래서 이 화학적인 평형이라는 chemical equilibrium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 에너지 준위가 똑같아질 때를 얘기하는 건데 화학 반응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거지. 그것이 이제 자연적인 화학 반응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평형이라고 생각하면 그 이퀄리브리움, 화학적인 평형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항상성은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래서 이 이름이 chemical equilibrium이 아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dynamic equilibrium. 이게 뭐냐? 동적인 평형 상태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핏 보이는 뭔가 그냥 그대로 서부전선 이상 없다처럼 같아 보이는 이 움직임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백조 물 위에 떠 있는 백조처럼 물 밑을 보면 얼마나 백조가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떠 있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 이 화학의 동적 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3분 내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쉬는 시간 들어가기 전에 한 분만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이 이제 한 3, 4학년이 듣는 세포생물학 교과서에 이 상상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피겨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메바가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다는 그 증표로서 대사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덕택에 이러한 역동적인 다이내믹 이퀄리브리움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딱 죽자마자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역동적 평형이라는 이 항상성 유지 기전은 사라져버리고, 왜냐면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오로지 찾아볼 수 있는 평형이라는 것은 화학적인 평형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ATP와 ADP의 이 비율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ATP가 뭐고 ADP가 뭔지는 대충 아시죠? 서로 간에 ATP는 우리의 에너지, ATP를 사용을 하게 되면 ADP로 변환하게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살아있는 아메바에서는 요거를 두 개를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항상 뭐 아메바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서 대충 이렇게 ATP의 농도가 훨씬 ADP보다 높아. 그러면 이것만을 관찰했을 때는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찰이 되는구나. 이게 평형, ATP에 관한 이게 평형이야. 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얘를 죽여놓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왜 이렇게 됐을까? 일단 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을까? 이게 화학적인 평형인 거지. 항상
ATP와 ADP를 두 개를 놔두면 저절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ATP는 ADP로 분해가 돼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어떤 개입이 없다면, 특별한 개입이 없다면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이렇게 보게 된 유일한 이유는 얘가 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ATP를 얻어가서 조달을 해와서 그래서 이것을 유지를 해왔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비율이 왜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느냐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빨리 설명을 하느라고 좀 급하게 갔을 수는 있으나 조금 곱씹어 보면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10분 쉬고 계속 봅시다.